함께 살던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니 몸도 마음도 텅 빈 것 같았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정말 혼자라는 상념이 무심히 뇌리를 스쳐갔다. 시어머니의 유언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 있긴 하지만 평소 유산과 관련된 아무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편지려니 하고 무심하게 얘기를 듣고 있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나 김말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 20억 2천만 원은 며느리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는 깜짝 놀라 유언장을 읽어주던 법무사에게 물었다. 20억이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부동산 세채와 예금을 합쳐 정확히 20억 2천만 원입니다. 고인께서 착하고 헌신적인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셨네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큰 재산을 평생 시집살이 한다고 구박도 많이 받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선 저를 인정해 주셨던 거구나 싶어 갑자기 눈물이 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승용차 안에서 아들 민수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정말 20억이나 되는 거예요? 나도 믿어지지 않아. 할머니가 그렇게 모아두셨나 봐.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영희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평소에는 인사도 대충 하고 나이가 어떠니 냄새가 어떠니 하며 나를 무시하기 일쑤였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다정스러운 말을 하는 게 뭔가 어색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께 기뻐해 주는구나 하고 웃어넘겼다. 할머니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가 보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 용돈 많이 줄 수 있겠네. 여보, 이제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겠어. 우리가 어머님 유산 잘 관리해야겠어. 들리지는 않지만 아들 내외가 귓속말로 뭔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자동차 소리에 묻히고 있었다. 오늘따라 영희가 반찬도 많이 차려주고 민수도 평소보다 자주 말을 건다. 아들이 엄마 수고하셨어요 하며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언제 이렇게 다정했나 곰곰이 생각해야 할 정도로 드문 일이었지만 그런 어색함 속에서도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어머니, 이제 큰 돈 관리하셔야 하는데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겠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은행 업무나 이런 거 다 처리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옷도 좀 사야겠네요. 아니야,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래도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그래도 어머니 연세에 20억씩이나 되는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엔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려야죠. 엄마, 영의 말이 맞아요. 사기꾼들도 많고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고 있다잖아요. 70평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들 내외가 하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긴 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아들 내외의 말에서는 뭔가 조급해하는 것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무시해버렸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엄청난 유산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꿈만 같았다. 유산에 대한 상념을 떨쳐버리게 만든 건 오늘 하루 종일 나한테 너무 잘해준 며느리의 태도였다. 평소에는 말도 제대로 안 하던 며느리가 유산 얘기를 들은 후부터 계속 내 옆에서 떠나질 않았었다.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때 문 밖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안방에서 문을 닫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 20억이야, 20억. 어떻게든 잘 처리해야 우리 인생이 완전 바뀔 수 있는 거야. 쉿, 좀 조용히 말해. 엄마가 듣겠어. 그래도 아직은 엄마 돈이잖아. 뭔 소리야?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돈인데. 그 늙은 것이 뭘 알아? 빨리 내가 가져와서 관리해야 해. 그 늙은 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들 내외가 오늘 하루 종일 옆에서 다정하게 굴었던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불안했던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다. 이른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어젯밤 들은 말이 자꾸 생각난다.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놓칠 뻔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내외에게는 적어도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고 이제야 내 진짜 위치를 알게 된 것 같았다. 어머니, 아침부터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계세요?
준우께잖아요. 미안해. 조심할게. 아, 맞다. 어머니, 오늘 은행 가실 거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계좌 정리도 하고 적금도 넣고요. 아, 그리고 부동산 먼저 정리해야겠네요. 아직은 좀 더 생각해 볼게. 뭘 더 생각해요? 어서 처리하셔야죠. 그렇게 뭉개다가 손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갑자기 변하는 표정을 보며 이 표정이 이 아이의 진심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인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준호야, 할머니는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실 거야. 요양원이라고 할머니 또래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야. 친구분들하고 함께 지내시다 보면 외롭지도 않고 여기보다 훨씬 좋을 거야. 요양원이라고? 엄마, 생각해보니까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간병인들도 있고 의료진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 연세에 20억 같은 큰돈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거고.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낫죠. 결국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돈은 자기들이 가지겠다는. 하지만 아직 섣부르게 화낼 순 없어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직감이 맞다면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어서 결정하셔야죠. 72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내가 가족에게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나도 그 오랜 시간을 바보처럼 산 건 아니었다. 게다가 지금은 20억이라는 무기까지 있으니 나를 만만하게 본 대가를 치러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 내외는 번갈아가며 집으로 찾아왔다. 영희는 매일같이 은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잘하겠다는 말만 했고 민수는 겉모습만 그럴싸한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다 놓으며 이 집에 혼자 계신 엄마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맘에도 없는 말을 해댔다. 그리곤 이젠 아예 견학 일정까지 잡아놨다고 했다. 무언가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나를 감시하듯 매일 찾아오는 아들 내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 또 혼자 드시고 계세요? 저희랑 같이 드시자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바쁘잖아. 괜찮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실 거예요? 20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저희가 관리해야죠. 어머니가 뭘 아세요? 투자도 해야 하고 세금도 신경 써야 하고. 그날 오후에 찬거리 조금 사러 시장에 다녀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내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분명히 나가기 전에 문단속을 잘하고 갔는데 이상했다. 그리곤 내 방에서 뭔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누구냐고 말하려는데 열린 방문으로 내 서랍을 뒤지고 있는 영희의 모습이 보였다. 난 화가 나서 소리쳤다. 영희야, 거기서 뭐하니?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내가 물어봤잖아. 내 방에서 뭐하는 거야? 아, 그게 어머니 약 정리해드리려고요. 혈압약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난 영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약은 거실 찬장에 있다는 것을 영희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통장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남기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인지 영희에 대한 의심이 더욱 깊어져 갔다. 약은 거실에 있잖아. 그걸 왜 여기서 찾아? 아, 맞다, 깜빡했네요. 그럼 저 나갈게요. 서둘러 도망치듯 나가는 영희를 보면서 내 서랍장을 열어봤다. 서랍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다. 혹시 없어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금반지가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에도 분명히 보고 서랍장에 넣어 놓았는데 보이지 않았다. 아들 가족이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을 때 난 의심 가득한 눈으로 영희를 보며 말을 이어갔다. 영희야, 혹시 내 금반지 본 적 있니?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아니요, 못 봤는데요. 어디 두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엄마, 요즘 너무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같이 가볼까요?
민수의 말투가 이상했다. 내가 그 반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그냥 반지 하나 어디에 둔지도 기억 못하는 치매 걸린 노인네 취급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다. 요양원.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정말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전문 간병인들이 계시니까 물건도 안 잃어버리실 거예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언제 만나요? 가끔 보러 갈 거야. 할머니도 거기가 더 편하실 거야.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는. 어머니, 준우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애가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영희가 일부러 금반지를 가져가고 내가 당연히 물어볼 것을 알기에 영희가 잡았대면 민수가 치매 쪽으로 몰아가고 그 이유를 빌미 삼아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 아들 내외의 오늘 행동들은 마치 한편의 잘 짜여진 연극 같았다. 무언가 반박하기도 전에 내 말을 끊고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준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던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보며 난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한계야. 그 늙은 것이 계속 버티고 있어. 그래도 내 엄마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뭔 소리야? 20억이야, 20억. 우리가 언제 이런 기회를 또 잡겠어? 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통장 관리권 넘겨받아야 한다고. 그런데 엄마가 거부하시면 어떡하지? 거부. 선택권이 어디 있어? 준우한테도 이미 말해놨어. 할머니는 이제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준호에게까지 그렇게 나와 떨어뜨려 놓으려고 준비했다는 영희의 말을 들으면서 이젠 모두 날 버리려고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나에게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깊은 외로움이 온몸을 둘러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거실로 나오자 영희가 들으라는 듯이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요양원 말이에요. 언제 입원 가능한지. 네, 급해요. 가족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서. 영희의 말소리는 남이 들으면 정말 가족 걱정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들렸다. 너무나 가증스러운 연기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간신히 꾹 참아내고 영희에게 물었다. 영희야, 누구랑 전화하는 거야? 어머니 일로 요양원과 전화했어요.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내일이니 내가 결정해야지. 결정? 어머니가 뭘 결정할 수 있어요? 연세도 연세고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더 심해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의심만 늘어나고. 저희도 너무 힘들다고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당신 어머니가 자꾸 고집을 부리시니까 그렇죠. 치매라 그런지 요즘 너무 힘들다고요. 엄마. 영의 말이 맞아요.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잠시 후 설거지를 하면서 씻겨지는 그릇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그릇들로 오랜 시간 자신이 가족이라고 믿고 있던 이들에게 밥을 해먹였는데 이젠 필요 없는 짐짝 취급하면서 내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하는 모습에 억지로 잡고 있던 자존감이 싸그리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 준호야, 언제 왔니?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이제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대요.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더 좋을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 할머니 친구들도 많다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손자마저 이렇게 얘기하니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다. 내 의견은 무시된 채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아들 내외를 지켜보며 차라리 진짜 요양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돼요. 내일 요양원 견학 가기로 했어요. 엄마, 우리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영희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까지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영희가 병원을? 네. 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불면증도 생기고. 영희는 언제나 내 재산만 가로챌 생각에 신이 나 있었으면 있었지 절대로 병원에 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민수는 영희의 편만 들고 있었다. 엄마,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결정해 주세요. 가족의 평화? 나를 내보내는 게 평화야? 지금까지 내 뼈를 깎아내는 심정으로 너를 키웠는데 그런 나를 버리고 너희들끼리 행복하면 그게 평화야?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할머니, 엄마 말 들어주면 안 돼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이 마음을 돌려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 끝났다고 생각했다.
주변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그렇게 무너져갔다. 새벽이 되어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서랍에서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꺼내보았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 이 유산을 받지 않았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한참을 유언장을 보고 있는데 맨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이상한 조항이 써 있었다. 만약 상속자가 위험에 처할 경우 김말순이 지정한 보호자에게 연락하라. 보호자? 무슨 보호자? 난 보호자가 없는데? 그 옆에는 정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분명 들어본 이름인데 하며 잘 기억나지 않는 그 이름을 되뇌이며 생각에 잠겼다. 정우. 혹시 이정우 선생님? 난 30년 전 우리 옆집에 살던 초등학교 선생님을 떠올렸다. 시어머니와도 친하게 지낼 만큼 인성이 좋았고 자신에게도 항상 친절했던 그분이 떠올랐다. 다시 생각해보니 나도 그분과는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유서에 적힌 정우라는 분이 그분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왠지 꼭 그분이길 바라며 시어머니가 적어놓았던 낡은 전화번호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이젠 정말 혼자라고 생각됐지만 마지막으로 희망의 끈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꼭 정우 선생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밤은 더욱 깊어갔다. 정우 선생님과 연락할 방법을 찾으려는 생각에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유언장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그 문구 외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정우 선생님과의 인연의 끈을 끊어놓은 건 아닌지 너무 불안했다. 그때 친한 아주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순자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 며느리랑 잘 지내세요? 전에 보니까 참 다정해 보이던데. 내가 영희랑 다정해 보였다고 말하는 아주머니의 말에 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주 잠시 동안 내 환심을 사기 위해 내 옆에서 갖은 아양을 떨고 있던 영희의 모습을 본 것 같았다. 그렇다고 이 아주머니에게 사실을 얘기해봤자 동네에 안 좋은 소문만 날 거라는 생각에 난 한숨을 쉬며 아주머니와 헤어지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다정해 보였다고. 아, 그렇지. 겉으로는 모두가 영희를 착한 며느리로 알고 있겠지.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결국 난 민수와 영희에게 끌려오다시피 요양원에 견학을 와야 했다. 그리곤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편하기 그지없는 이 자리에서 마치 호구 하나 들어온다는 듯 자기네 요양원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원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르신께서 오시면 24시간 간병 서비스와 의료진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영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조용히 하세요. 원장님이 설명하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 저희가 전문적으로 관리해드려요. 입원비는 월 300만 원 정도고요. 어머니,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원장이 말하는 전문적 케어 서비스는 치매 환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했다. 아직 검사도 해보지 않은 날 치매 환자로 입원시켜 24시간 감시하며 날 묶어둘 심산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 난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 죽을 때까지 여기서 시체처럼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다. 지금은 자리가 다 차서 바로 입원할 수는 없지만 원장 말로는 얼마 안 있으면 자리가 날 거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와 아들 내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간혹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뭔가를 속닥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내 방에 들어온 나는 내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다. 친정 식구들은 먼저 다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나마 얼마 없는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그나마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시어머니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한숨이 푹 나왔다.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돌이켜보며 오래된 사진첩을 천천히 넘겨보고 있었다. 그때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30년 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앨범의 한 면을 다 채우고 있었다. 그 중에 정우 선생님의 사진이 있었다. 흐릿하게만 기억나던 정우 선생님의 얼굴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곤 그때가 동네 사람들과 정우 선생님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던 날이라는 게 생각났다.
이때는 그래도 행복했나 봐. 남편도 함께 있고 어린 민수는 너무 사랑스럽고 정우 선생님은 항상 웃으면서 이웃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런 성정 때문에 시어머니가 정우 선생님을 보호자로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요양원에 들어갈지 모르니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며 분주하게 움직이던 아들 내외는 밤이 되자 방에 들어가 일찍 잠자리에 든 것 같았다. 아마도 드디어 날 요양원에 보낸다는 기쁨에 실수라도 할까봐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던 나는 일단 도망이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72년 동안 한 번도 내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다시 요양원에 갇혀 지내고 싶진 않았다. 아들 내외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는데 옷장 구석에 처음 보는 상자 하나가 놓여져 있었다. 상자는 아주 오래되어 색이 바래져 있었고 난 이 상자가 시어머니의 서랍장 안에 신주단지 모시듯 감춰놨었던 것임을 기억했다. 뚜껑을 열자마자 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조금 전까지도 그리워했던 시어머니의 글씨가 하얀 봉투 위에 써 있었다. 순자에게.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순자야, 혹시 몰라 이 편지를 내게 남긴다. 내가 너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준 이유를 알겠니? 넌 30년간 이 집을 지켜왔고 진짜 가족이 뭔지 아는 사람이야. 내가 내 재산을 가지면 분명 진짜 가족을 위해 쓸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힘없는 너를 망가뜨리려 할까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정우를 만나 혹시라도 내가 도움을 청하거든 한 번만 꼭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만약 지금 내 처지가 내가 걱정한 대로라면 정우를 찾아가라. 그 사람은 널 도와줄 거야. 정우는 자기가 정년 퇴직한 초등학교 근처에 살고 있다더라. 이 모든 일들이 애미에 기우이길 바란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고 난 후 난 어머니의 마음 씀씀이에 한 번 더 소리 없이 펑펑 울었다. 어머니,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셨군요. 다음 날 아침 난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그 초등학교를 찾아왔다. 세월의 흐름 속에 나만큼 나이가 든 학교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교무실로 찾아가 정우 선생님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지만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건 단지 이 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하셨다는 얘기뿐이었다. 규정상 어렵다는 말만 계속해서 들었다. 학교를 나서는 내 발걸음은 기대한 만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숨이 나왔다. 어디서 선생님을 찾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이 휘청였다. 그때 넘어지려고 하는 내 등 뒤에서 나를 받쳐주는 따뜻한 손의 감촉이 느껴졌다. 어이쿠, 괜찮으세요? 난 나를 도와준 사람을 쳐다보았고 그분도 나를 한참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 속의 정우 선생님의 얼굴과 이분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저기, 정우 선생님? 순자 씨? 정말 순자 씨 맞나요? 혹시나 했는데 맞군요. 선생님, 30년 만이네요.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우 선생님의 얼굴에서 반가움의 미소가 피어났다가 곧 사라졌다. 시어머니의 부탁이 생각나서였을까? 정우 선생님과 난 근처 카페로 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난 정우 선생님을 찾았다는 생각에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만 정우 선생님의 얼굴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남편분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거든요. 그러셨군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도 먼저 돌아가셨어요.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이런 말씀 실례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가 만난 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사실 정우 선생님을 만나려고 일부러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제 예상대로 김말순 할머님의 부탁 때문에 오신 게 맞겠군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그럼 좋은 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단 몇 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최대한 덤덤하게 정우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정우 선생님은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 얘기를 들어주었다.
내가 바랬던 건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지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게 자신의 손수건을 쥐어주며 잠시 생각에 잠긴 정우 선생님은 곧 얼굴에 인상을 쓰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증거가 없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비록 30년 만에 만났지만 제가 순자 씨를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순자 씨를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순자 씨도 저를 믿으세요. 김말순 할머님과 약속한 것처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그 며느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해요. 요즘은 사람 신원 조회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당장 조사를 시작할 건데 만에 하나 요양원에서 입원하라고 연락이 오면 요양원에 가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그렇게 우리는 돌아섰다. 잠시 걷다가 문득 뒤돌아봤을 때 정우 선생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 작은 목례를 했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시는 정우 선생님을 보면서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설레임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우 선생님으로부터는 간간히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오긴 했지만 아직 조사가 끝난 것 같지는 않았다. 혼자 아침을 먹었다. 이젠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들 내외는 2, 3일에 한 번씩만 집으로 찾아왔다. 내가 집에서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금방 돌아가 버리곤 했다. 설거지를 끝내고 소파에 앉아 정우 선생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요양원에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입원 검사 후 바로 입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난 자연스럽게 정우 선생님에게 연락을 했다. 정우 선생님은 간단하게 입을 옷 몇 벌만 챙겨서 바로 저번에 만났던 카페로 오라고 했고 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간단한 짐만 챙겨서 집을 나섰다. 이리로 오세요, 순자 씨. 카페로 들어가려는 나를 불러 세운 정우 선생님은 마침 조사 내용이 도착해서 상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카페에서 하기에는 내가 불편할 수도 있고 당장 머물 곳도 필요하니 정우 선생님 집으로 가자고 해서 난 정우 선생님을 따라 정우 선생님 집으로 향했다. 들고 온 가방을 받아들고 앞장서서 걸어가는 정우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동안 지금의 내 처지도 잊은 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자, 이 집입니다. 들어오세요. 너무 예쁘게 꾸며놓은 정원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잘 정리된 거실이 보였다. 선생님의 깔끔한 성격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 같았다. 가방을 한쪽에 놓아둔 정우 선생님은 물 한 잔을 가져와 내게 권하며 말을 시작했다. 순자 씨,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엇을요? 그 며느리, 영희 씨 말이에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네? 건설업체 사장인 최대호라는 남자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도 사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받은 유산을 다 아들 내외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아들 가족을 위해서 쓰일 거라고 나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그런데 만약 영희가 내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혜택은 민수나 준호가 받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정우 선생님은 내가 절대 보기 싫어할 것 같은 사진들과 서류들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정말이었구나. 그리고 이 통화 녹음도 들어보세요. 태호야, 걱정 마. 그 늙은 것 돈으로 내 빚 다 갚아줄게. 요양원에만 보내면 돈은 우리 마음대로야. 정말? 20억이나 되는 거 맞아? 당연하지. 이번에 대박 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드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요?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영희와 민수의 대화예요. 당신 혹시 나 의심하는 건 아니지? 그럼 내가 의심 안 하게 그 건설사 사장이라는 놈 안 만나면 되잖아. 그 사람은 지금 유산 문제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라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억이 생기는데 당신 놔두고 내가 왜 딴 남자와 바람을 피우겠어? 그래도 그 사람 만나지 마.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당신도 당신이지만 나도 엄마한테 받는 돈 꼭 필요해. 이 일 어긋나면 나나 당신이나 다 죽는 거야. 알지? 알았어. 내가 그 사람 안 만날게. 그러니까 그만 의심하고 밥이나 마저 먹어. 내 아들이 내 아들까지. 난 충격적인 사실에 정우 선생님의 어깨에 기대어 오열했다. 40년 넘게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울어도 돼요. 충분히 울만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 순자 씨에겐 제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그럴 순 없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순자 씨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정우 선생님의 말에 난 혼란스러웠다. 정우 선생님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아무리 시어머니의 부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겠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내가 멍하니 정우 선생님을 쳐다보자 정우 선생님이 말을 이어갔다. 순자 씨,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엇을요? 몇 년 전에 김말숙 할머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땐 그저 반가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의 부탁을 듣고는 오래전에 감춰놨던 감정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할머님의 부탁을 두말 없이 들어드리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전 순자 씨가 저를 찾아오길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자 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건데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다림은 계속 됐었던 것 같아요. 전 30년 전에 순자 씨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결혼하셨고 행복해 보이셨으니까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고 살았어요. 정우 선생님의 깜짝 고백에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대기 시작했다. 나이 70살이 넘어서 이런 감정이라니 설레고 부끄럽고 걱정되는 온갖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선생님. 선뜻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내 발가락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정우 선생님은 내 앞으로 와 내 손을 잡으며 내 마을을 안다는 듯 웃어주었고 그 모습에 나 또한 미소가 지어졌다. 널뛰는 감정을 간신히 추스리고 서재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예요. 어떻게요? 일단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네.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진심이에요. 부탁을 받은 그날부터 쭉 순자 씨와 결혼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순자 씨와 만나고 난 뒤 확신이 들었고요. 그러니 저와 결혼해 주세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72세의 새로운 사랑과 결혼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 정우 선생님이라면 좋아요라고 마음이 외치고 있었다. 결국 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정우 선생님에게 잡혀있던 내 주름진 두 손이 왠지 과거에 예뻤던 내 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정우 선생님은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갔다. 일단 며느리의 불륜 상대는 주변을 좀 더 탐문해보고 필요하면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먼저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식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거예요. 영희의 불륜 증거와 함께요. 난 나를 짐짝 취급하며 내 재산만 노리고 민수와 준호까지 끌어들여 이런 악독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영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난 속으로 이 말을 되뇌이며 정우 선생님에게 말했다. 좋아요. 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내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집에 없는 나를 찾느라 정신없을 아들 내외를 생각하니 왠지 고소한 기분이 들었다. 당신 어머니 어디 갔어? 짐도 그대로 있고. 모르겠어. 아침에 안 계시더라. 계속 전화 중인데 받지를 않아. 설마 가출한 거 아니야? 요양원 가기 싫어서. 할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모르겠어. 나이도 많은 게 왜 이렇게 말썽이야? 일단 집에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좀 찾아봐. 시장을 가든 목욕탕을 가든 어디든 가보란 말이야. 정우 선생님은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 앞에 가서 아들 내외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몰래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 집을 나서는 아들 내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걱정하는 건 내 안위가 아니라 내 재산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정우 선생님은 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놓고 천천히 이 둘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혹시라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순자 씨의 핸드폰을 추적해서 아들 내외에게 위치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너무 중요했다. 그때 정우 선생님의 마음을 아는 듯 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정우 선생님은 살짝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야. 신고하면 복잡해져. 그냥 찾자. 그래도 엄마인데. 걱정돼. 걱정. 진짜 걱정되는 건 그 20억이야. 혹시 통장 들고 도망간 거 아니야? 설마. 엄마가 그럴 리는. 모르는 소리. 늙은이들이 더 고약해. 정우 선생님 집에 들어온 지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었다. 쉬지 않고 울리는 핸드폰의 진동 때문에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져 아예 꺼놓은 지도 3일이 지나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 늙은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통장은 확인해 봤어? 은행에 가봤는데. 아직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대.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제 그만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시끄러.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그런 헛소리 할 시간 있으면 다시 나가서 빨리 찾아보기나 해. 괜히 자기한테 화를 낸다고 생각한 민수가 입을 삐죽거리며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야, 나다. 엄마. 어디 계세요?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같이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다고요. 진짜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걱정? 정말 걱정했니? 당연하죠. 어서 집으로 오세요. 아니, 제가 지금 모시러 갈게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집 앞 카페에서 3시에 만나자.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난 일부러 시간을 늦게 잡았다. 혹시라도 이른 시간에 약속을 잡으면 내가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는 물론 정우 선생님에게까지 해코지 할까 걱정돼서였다. 3시 조금 넘은 시간에 카페에 도착했다.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아들 내외는 시킨 음료수는 다 먹고 반쯤 비어버린 물컵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 나를 보자 민수는 그래도 걱정을 했었는지 미소를 띄우며 나를 반겼지만 영희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나와 정우 선생님을 흘겨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시죠? 내 친구야. 이정우 선생님. 엄마,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이런 데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엄마나 저희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야. 집에 갈 생각 없다. 우리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 아니 어머니. 끝내긴 뭘 끝내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치매가 더 안 좋아지신 거 아니세요? 영희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난 가방에서 종합병원에서 떼온 진단서를 영희와 민수 앞에 내밀며 말했다. 잡아라.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치매 진단서다. 영희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기대를 가지고 읽은 후에 얼굴이 찌푸려지며 쏘아대듯 말했다. 뭐예요 이게? 어머니가 정상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가짜로 만들어 온 거 아니세요? 그리곤 내가 가져온 진단서를 구겨서 내 앞에 던져놓았다. 난 구겨진 진단서를 보면서 그렇지 네가 이렇게 쉽게 인정하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며 영희를 바라보았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내 눈빛에 영희는 뭔가 불안함을 느꼈는지 더욱 목소리가 커지며 나를 몰아세웠다. 아니 제정신도 아닌 분이 가족들 걱정시키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최대호와 바람 피우는 거 다 알아. 내 한마디에 영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며 소리쳤다. 뭔 소리예요? 헛소리 마세요. 이것도 헛소리인가요? 라며 정우 선생님이 그간 모아온 불륜의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건 그리고 민수야. 내가 엄마보다 돈을 택한 것도 다 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내 돈 때문에 모른 척한 거 아니야?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영희는 될 대로 되라는 듯 뻔뻔하게 소리쳤다. 난 영희가 시뻘개진 얼굴로 당황하는 모습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너만은 내가 절대 용서 안 한다. 난 한 번 더 다짐하며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위해 폭탄 선언을 내뱉었다. 나는 이정우 선생님과 결혼한다.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얼떨떨해하는 민수를 향해 난 차가운 눈으로 대답했다. 72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정신이 맑다. 많지 않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꼭 와서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청첩장을 보내고 크지 않은 예식장을 잡아 결혼식을 준비했다. 거울 안에는 낯설지만 행복해 보이는 72세의 신부가 새하얀 웨딩 한복을 입고 살짝 상기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는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정우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웃으며 서 있었다. 오늘 비록 큰 일을 치러야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정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네요. 어떠세요? 준비는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입고 선생님 옆에 서 있으니 정말 행복하네요. 이 나이에 이렇게 좋아하는 게 좀 염치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은 다른 거 다 잊고 즐거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이 행복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우린 오늘 터트리기로 한 것들 때문에 짓눌리는 마음을 애써 무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내외가 뛰어들어왔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가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엄마.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저주하듯 쓰레기 같은 말을 내뱉는 영희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미안함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난 그래, 오늘 끝장을 보자고 생각하며 영희를 쏘아보았다. 다시 대기실 문이 열리며 예식이 시작됨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나와 정우 선생님은 둘을 무시하고 손을 꼭 잡은 채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여있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우린 구석에서 죽일 듯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아들 내외를 외면한 채 하객들과 눈을 맞추며 즐거운 오늘을 만끽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시간. 퇴장했던 나와 정우 선생님이 다시 앞으로 나오자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마이크 앞에 서자 정우 선생님은 내 옆에서 나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난 숨을 크게 한번 쉬고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제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제가 갑자기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오랜 시간 함께 살던 시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당신이 어렵게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 유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부터 내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는 그 유산을 자기들이 쓰기 위해 저를 치매 걸린 노인네로 만들어 요양원에 감금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곧 요양원으로 끌려갈 위기에 놓여 있었죠. 여기 제 손에 든 편지는 생전 제 시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편지예요. 우연히 발견한 이 편지에는 만약 제가 유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다면 지금 제 옆에 서 계신 정우 선생님을 찾아 도움을 청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우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내가 말을 시작하자 곧 멈추었고 예식장 안에서는 무거운 적막감이 가득했다. 난 영희를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다. 제 며느리 김영희는 건설업체 사장인 최대호라는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했나요? 그 최대호라는 남자는 정우 선생님이 알아보니 뒤가 아주 구린 사람이더군요. 건설업체도 거의 폐업 상태로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그런 사람한테 빠져서 집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빼돌려 갖다 주었습니다. 이건 아마 제 아들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항상 돈에 허덕이는 생활을 한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제 유산에 대해 듣는 순간 제 아들을 꼬드겨서 함께 제 돈을 뺏은 후 아들을 버리고 그 남자와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거였어요. 여기 계신 정우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지금 요양원에 감금되어 24시간 감시받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며 영희를 쓰레기 보듯 쳐다보기 시작했다. 엄마, 어머니, 무슨 말씀을?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도 제 재산 때문에 모른 척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옆에서 꼬신다고 해도 천륜을 저버린 아들을 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가 들으면 정말 좋아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제 모든 재산 20억 2천만 원은 이미 이정우 선생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모든 법적 절차는 마쳤습니다. 순자 씨의 자유의지에 의한 증여입니다. 안 돼. 그 돈은 우리 거예요. 너희 돈? 언제부터 너희 돈이었니? 내 말이 끝나자 민수가 내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말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수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천륜을 먼저 끄는 건 바로 너야.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시킨 말이 이렇게 나쁜 말인지 몰랐어요. 눈물을 흘리며 내 앞에 온 준호를 보며 난 마음이 아팠지만 눈높이를 낮춰 준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줬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도 내 행복을 찾고 싶구나. 갑자기 영희가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예의 그 차가운 얼굴로 발악하듯 말했다. 좋아요.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부터 당신 돈만 노렸어요. 그 돈 아니었으면 난 이미 대호 씨랑 멀리 떠났을 거예요.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모른 척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영희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다들 인상을 쓰며 영희에게 한 소리씩 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민수에게 욕을 하는 친척들도 있었다. 영희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기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날리고 있었다. 당신들 다 쫄딱 망할 거야. 나는 대호 씨랑 새로 시작할 거니까. 저기서 울고 있는 저 찌질이나 잘 챙기시지. 끝까지 핏대를 세우며 당당하게 구는 이유가 결국 그 상간남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저주를 들은 사람들은 욕을 하며 모여들어 험악한 분위기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자 정우 선생님이 영희의 앞을 막아서며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괜히 이런 사람 건드리면 피해는 결국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그냥 똥이려니 생각하고 진정하세요. 정우 선생님은 영희를 바라보며 살짝 웃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제대로 된 소식을 못 들었나 보네요. 당신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최대호라는 남자에게서 연락 온 거 없죠? 그 사람 오늘 오전에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구속되면서 당신한테는 연락을 안 했다는 건 당신은 그 인간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지금 전화한다고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아마 핸드폰 뺏겨서 받지도 못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순자 씨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보내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시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린 정우 선생님은 내 손을 잡고 큰 소리로 하객들에게 말했다. 자, 피로연 가시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순자 씨가 좋아하는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자, 가시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바닥에 손을 짚고 앉아있는 영희와 민수를 뒤로하고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에서 울부짖으며 악을 쓰는 영희의 목소리가 문이 닫히며 사그라들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다.
숙소 바로 앞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깨어 먼 바다를 바라보기도 하고 정우 씨와 함께 해변을 거닐면서 가슴 한켠에 응어리진 감정을 모두 파도에 쓸려보냈다. 서로 웃음만이 가득한 사진을 잔뜩 찍어왔다. 정말 말 그대로 행복했다. 일주일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내 가방을 받아 바닥에 내려놓으며 정우 씨가 말했다. 순자 씨, 우리 신혼여행은 어땠어요? 행복하셨나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그 행복이 정우 씨와 함께여서 더 감사해요. 저야말로 순자 씨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순자 씨와 함께한 이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우 씨, 앞으로도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추억들을 하나씩 만들어가요. 영원히 기억에 남을 추억들을요. 정우 씨가 내 앞으로 다가와 내 허리를 잡으며 나와 눈을 마주쳤다. 정우 씨의 눈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느껴졌다. 그리곤 긴 입맞춤이 영원처럼 이어졌다. 민수와 영희는 모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서로를 탓하기 바빴다. 어수선하게 쌓여있는 독촉장과 고지서들을 보며 민수는 절망에 휩싸여 말했다. 회사에서도 잘렸어. 이제 정말 끝이야. 이게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넌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따위 소리 할 거면 네 진짜 남편이나 찾아가. 가기 전에 여기 사인하는 거 잊지 말고. 그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이나 막 나온 거야. 그러니 화 풀어 여보. 우리 준호도 엄마가 있어야지. 안 그래? 민수의 눈치를 보던 영희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후 내뱉고는 준호를 믿기로 어떻게든 이 집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영희가 원했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다.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준호 보는 앞에서 질질 끌려나가고 싶지 않으면 여기 사인하고 당장 꺼져. 당장. 아빠. 이제 우리 할머니 보러 갈 수 없어요. 준호야. 아빠가 할머니께 너무 큰 잘못을 했어.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다. 진짜 아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며 준호를 꼭 안아주는 민수의 귀에 영희의 짜증난 목소리가 거슬리게 들려왔다. 용서는 무슨. 20억 다 날려놓고 용서가 어디 있어? 준호를 품에서 떼어놓은 민수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협의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며 영희를 노려보다 소리쳤다. 이게 끝까지 나를 농락해. 좋아, 협의 이혼 따윈 필요 없어. 지금까지 네가 한 짓거리들 증거 싹 다 모아가지고 내가 너 고소할 거야. 합의 따윈 필요 없어. 너도 그 새끼랑 똑같이 깜빵 가게 해줄게. 내가 완전 빡 돌아서 너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 그리고 두고 봐.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민수는 어떻게든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영희의 손목을 잡고 신발신을 틈도 주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끌고 나와 길바닥에 패대기 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갔다. 여보, 이러지 마 정말. 나 아니라니까. 진짜야. 여보. 여보. 문을 두드리는 영희의 손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나는 평화로운 생활에 심신이 점차 안정되어 갔다. 정우 씨가 끓여주는 차에 향해 이끌려 소파에 앉아 정우 씨와 나누는 대화는 그동안 일상에 찌들어 없어진 줄 알았던 나의 감성을 되살려 주었고 함께 산책하며 건강을 관리하자 내 몸도 점점 나아졌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서 항상 웃는 일상.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에 젖어들고 있을 때 정원 가위를 들고 말라가는 잎을 정리하는 내 옆에서 정우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 씨,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정성껏 키운 덕분이에요. 하하. 제가 키울 때는 이렇게까지 화사하게 꽃을 피운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 정원에 있는 식물들이 다 순자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도 이렇게 화사하게 피워준 거고요. 화사하게 피어있는 꽃들을 한동안 쳐다보았다. 아무리 끊으려 한들 내 마음대로 끊어지지 않는 천륜의 응어리가 다시 나를 옥죄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한동안 꽃 대신 나를 쳐다보던 정우 씨는 이내 무엇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한쪽 구석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꽃을 가리키며 물어보았다.
저기 저 구석에 있는 꽃은 다시 필 수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순자 씨가 다시 한번 정성껏 관심을 주면 다른 꽃들처럼 화사하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심한 듯 툭 뱉어낸 정우 씨의 한마디에 난 정우 씨의 마음 씀씀이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나를 매일같이 살뜰하게 챙겨주는 것도 모자라 내 주변에서 나의 근심의 원인이 되는 것들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에 놀란 것이다.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젖어가는 눈망울로 그저 정우 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난 순자 씨가 민수를 정성껏 키우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자 씨가 만개시킨 민수라는 꽃이 잠시 순자 씨의 품을 떠나면서 만개했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순자 씨가 다시 그 잃어버린 모습을 찾아줄 수 있다고 믿어요. 오직 순자 씨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아직 꽃봉오리도 만들지 못한 우리 준호가 있잖아요. 아직 시간은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난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머릿속에서 다투는 소리가 귓속에서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천륜은 천륜. 결국 어떤 마음이 이길지는 아마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리라 생각됐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한동안은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나서 민수나 준호를 떠올리기도 싫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아려와요. 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들도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너무 힘드네요. 정우 씨랑 행복해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순자 씨,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보기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만 어느 날 마음이 식히면 그땐 알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이 지나고 민수는 준호를 먹여 살리기 위해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처음엔 금방 일거리를 찾아 작은 원룸에서라도 준호와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자존심이 민수를 그렇게 만들었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밥도 없고 일거리를 구하러 갈 차비도 없는 상황에서 민수는 그깟 자존심 따위를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점점 민수는 자신보다 준호가 너무 걱정되었다. 사놓은 라면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침부터 돌아다니느라 아직 한 끼도 먹지 않은 민수의 뱃속에선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났다. 한숨을 내쉬며 길 옆 벤치에 앉아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자신이 어머니 그늘 아래서 얼마나 편하게 지내왔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자신의 손에 쥐어진 핸드폰의 사진첩에서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보고 싶어요, 엄마. 하지만 민수는 차마 엄마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아직 아무것도 보여드리고 들려드릴 것이 없는데 이런 내 모습에 또 실망하실 것 같아서였다.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준호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3달간 결국 제대로 된 직장은 구하지 못했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몇 개로 겨우 입에 풀칠하고 나면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 내기도 빠듯했다. 질리지도 않는지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 준호를 보면서 민수는 자신은 상관없지만 이 아이라도 엄마에게 돌봐달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준호는 이런 내 마음을 알았을까? 먹던 손을 멈추고 나를 슬픈 얼굴로 바라보며 물었다. 아빠 할머니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준호야, 아빠가 할머니께 너무 큰 잘못을 해서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어. 아빠 그 말은 옛날에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화 많이 나 계세요. 그럼 아빠가 할머니한테 가서 사과하면 안 돼요. 할머니는 착해서 아마 용서해 주실 거예요. 민수는 준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이 또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생각해낸 것이다. 사과는 먼저 하고 용서는 나중에 받으면 된다.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사과가 가식적으로 보일 리 없다.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길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 사과도 하지 않고 용서를 바라는 내가 정말 꼴보기 싫었다.
민수는 준호를 보며 활짝 웃고는 말했다. 그래. 사과해야지. 엄마가 용서 안 해주셔도 진심으로 사과는 해야겠어. 저도 함께 갈래요. 할머니께 미안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저녁 편의점 일을 마친 민수는 집으로 가서 준호를 데리고 나왔다. 엄마가 살고 있는 집에 가까워질수록 민수는 긴장감에 발걸음이 느려지고 있었다. 준호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아빠 손을 잡고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며 기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겨우 문 앞에 선 민수는 왠지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억누른 채 힘겹게 초인종을 눌렀다.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 앞으로 간 내 눈에 몇 달 만에 초췌해진 몰골의 아들이 서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화가 났다. 이렇게까지 망가진 모습 보여주려고 이 긴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화가 났다. 난 화가 나서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때 화면 아래에 즐거워 보이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다. 준호를 보자 갑자기 눈물이 났다. 내 새끼, 내 강아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래 준호를 찾아 나선 적도 있었다. 울음을 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정호 씨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인터폰에 말하기 시작했다. 민수 씨? 선생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엄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엄마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순자 씨는 아직 민수 씨를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순자 씨가 준비되면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민수는 참담했다. 애써 결심을 하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마음이 흐려질 것 같았다. 저 잠시만요. 선생님, 문은 안 열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 말을 들어만 주세요. 민수는 몇 걸음 뒤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준호는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고는 얼른 아빠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런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어요. 나 같은 놈이 아들이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나도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다시 옛날의 착한 아들로 돌아갈게요.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흑흑. 난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였다. 그렇게 민수와 준호는 힘없이 돌아갔다. 그 후로 민수는 준호 없이 몇 번 더 집을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돌아갔다. 그때마다 난 민수를 돌려보내곤 뒤돌아 울었다. 슬퍼하는 내 곁에서 정호 씨는 항상 옆에 있어 주었다.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민수와 준호가 찾아왔다. 내 마음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오늘은 준호도 같이 왔어요. 오늘도 역시 엄마가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한 민수는 여느 때처럼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다시 오겠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그때 스피커에서 정말로 그리웠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수야,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보며 민수는 허물어지듯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사과를 계속하고 있는 민수를 보며 난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문을 열어주면서 이미 사과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지만 민수의 얼굴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날 힘들게 했다. 하지만 날 부르는 준호의 목소리에 상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할머니, 준호야.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 미안해요. 나쁜 말 했어요. 괜찮아, 준호야. 넌 어렸으니까 몰랐던 거야. 울먹이며 내게 용서를 구하는 준호를 꼭 안고 다시 만난 가족과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작 소중한 걸 몰랐어요. 민수야. 엄마가 가장 상처받은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엄마를 믿지 않고 영희 편만 든 게 가장 아팠어. 엄마, 영희와는 이혼했어요. 그리고 회사도 그만뒀어요. 이제 준호랑 둘이서 살고 있어요. 그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 영희의 진짜 모습을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엄마에게 꼭 사과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과만이라도 꼭 하고 싶었다는 말을 들은 난 감정이 누그러지고 있음을 느꼈다. 내 표정이 풀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정우 씨가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 씨,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르바이트 몇 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다들 안 받아주세요. 준호랑 원룸에서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도 잘나게 키운 아들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켠에서는 아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비록 나한테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준호는 지금 보살핌이 꼭 필요할 때이니 준호를 위해서라도 그만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난 정우를 바라보며 정우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정우 씨, 비록 용서할 수 없을 죄를 짓긴 했지만 이렇게 뉘우치고 있고 또 우리 준호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엄마, 아니에요. 엄마에게 도움받고자 이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저 정우 선생님께서 여쭤보니까 대답한 거예요. 난 조금 더 편안해진 눈빛으로 민수를 쳐다보며 말했다. 먼저 정우 선생님께 이제부턴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린 다시 가족이 되는 거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해. 어렵고 힘든 일은 서로 나눠 가져야 하고. 알았니? 그리고 민수 너에게만은 조건을 달 거다.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준호가 활짝 필 수 있도록 넌 모든 정성을 다해서 준호를 키워야 해. 약속할 수 있니? 네, 약속드릴게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이런 저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 내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준호를 보면서 내 마음 한켠에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 눈에는 눈물이 꽉 차서 곧 흘러내릴 것 같은 얼굴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민수의 어깨를 정우 씨가 가볍게 토닥여주는 모습을 보며 이 가족의 행복이 영원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민수는 동네의 순잔의 집밥이라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내 이름으로 집밥을 메인 메뉴로 하는 식당을 하고 싶다는 민수의 말에 난 반신반의했다. 지금까지 설거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민수였다. 그 힘든 식당 일을 그것도 혼자서 하겠다는 말에 살짝 믿음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민수가 처음 식당을 하면서 자신이 가장 맛있게 먹은 메뉴로 내 된장찌개를 언급했다. 민수는 자신 있어 보였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라고 난 몇 가지 메뉴와 반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식당을 열었다. 식당 안에서는 앞치마를 찬 민수가 큰 소리로 즐겁게 외치고 있었다. 어머니 레시피로 만든 된장찌개예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구나. 정성이 느껴져요. 문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맛집으로 빠르게 소문이 났다. 민수는 몸은 많이 힘들지만 자신이 힘들게 버는 만큼 그 돈으로 준호와 엄마 그리고 새아버지께 정성을 다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아빠, 할머니 오신다며? 응.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신대. 준호야, 공부는 다 했니? 네. 할머니께 보여드릴 거 있어서 숙제도 일찍 했어요. 준호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뭔가 자랑할 게 있는지 연신 싱글벙글이었다. 또다시 문이 열리며 나와 정우 씨가 들어왔다. 와, 민수야 정말 잘 꾸며놓았네. 엄마, 어서 앉으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 다 준비했어요. 아, 아버지 오셨어요? 엄마랑 같이 앉으세요. 아마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식당 한켠에서 민수가 준비해준 음식을 먹으며 난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내가 만든 것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 아마 엄청 노력했을 거라는 걸 알기에 민수가 기특하게 여겨졌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나와 정우 씨의 손을 잡고 우리를 데리고 자신이 그렸다는 그림을 보여주었다. 할머니, 제가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준호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둘게. 우와, 할아버지도 있네. 우리 준호 그림 정말 잘 그리는구나.
한참을 그림을 보며 준호를 칭찬하던 정호 씨는 곧 민수 옆으로 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수야, 식당 장사는 어떠니?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준호 학비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게 엄마와 아버지 덕분이에요. 난 정호 씨와 민수가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며 존중하는 모습으로 대화하는 모습에 갑자기 눈물이 났다. 문득 예전에 활짝 피었던 민수의 모습이 겹쳐지며 정호 씨 덕분에 민수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차오르던 눈물은 기쁨의 웃음에 눌려 볼을 타고 흘렀고 이 좋은 날 눈물을 보인 것이 부끄러워 얼른 닦아내곤 모른 척했다. 그렇게 식당 안에서의 웃음소리가 문을 타고 넘어가 밖으로 퍼져갔다. 후루룩 거리며 먹던 컵라면을 한쪽에 던져놓고 옆에 있던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깊숙이 한 모금 빨고는 내뱉는다. 좁은 원룸 안에는 금방 연기로 가득 찼고 영희는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TV에서는 전 시어머니였던 박순자 씨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서의 자선활동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영희는 기분 나쁜 얼굴로 TV를 보다가 신경질적으로 TV를 꺼버리곤 벌러덩 드러 누워버렸다. 누군 저렇게 TV에 나와서 남들한테 칭찬받고 있는데 난 이게 뭐냐고. 으이구 저 늙은이 20억을 내가 가져왔어야 했는데 젠장. 이거라도 팔아야 하나? 영희는 전 시어머니 서랍에서 몰래 훔쳐온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혼자 상념에 빠져 있었다. 쫓겨나듯이 집에서 나와 갈 데가 없어 전전긍긍했었다. 간신히 식당에 일자리를 얻은 후 이 작은 원룸을 얻었다. 칙칙한 천장에서 비추는 백열등의 불빛을 보고 있으니 처음 민수 씨와 만나 결혼하고 준호를 낳고 행복했던 시간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좋았었는데 하고 나지막하게 읊조리던 영희는 곧 이런 추억팔이가 밥 먹여주냐는 생각에 한쪽으로 돌아 누우며 살짝 흘린 눈물을 닦아냈다. 난 사랑나눔센터라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센터를 만들었다. 민수네 가게에서 내 레시피로 만든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난 후 마음을 굳혔다. 처음 정호 씨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정호 씨는 언제나 그랬듯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와 정호 씨만으론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서 봉사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난 이 센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받은 다음 지역 사회에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독거노인들을 이용만 하는 것으로 오인에 쭈뼛거리며 들어오지 않던 노인분들이 하나 둘씩 입소문을 타고 방문하기 시작했다. 내가 센터를 운영하는 원칙은 단 하나였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센터였다. 단 한 분이라도 굶고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내 목표였다.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밥이 얼마나 귀한지.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호 선생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생이 아니에요. 저희가 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분들을 도우니까 내 마음이 더 풍요롭게 느껴졌다. 20억이라는 돈을 혼자 쓰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마도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남겨준 20억이라는 큰 돈이 이렇게 나눔이라는 큰 의미가 된 걸 아신다면 분명 내게 잘했다고 할 것 같았다. 소파에 앉아 지난 2년간을 기록한 앨범을 천천히 넘겨보고 있었다.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호 씨와의 결혼사진, 민수 가족과의 단란한 모습들, 봉사활동 사진들을 보며 얼굴에 미소가 화사하게 피어났다. 뭘 보고 그렇게 웃고 계신 거예요? 우리 추억들이요.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요. 네. 그럴게요. 함께 마주 쥔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주보는 눈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와 정호 씨의 따뜻함이 온 집안을 돌아 넘치는 온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74세 박순자입니다. 2년 전 저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절망에 빠진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들고 외로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74세에도 꿈을 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새롭게 시작된 박순자 할머니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꼭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